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전에 쓰던 마이크에서 가끔 딱딱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바꿨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어제 테스트를 좀 해보긴 했는데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알려주세요.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 웨이브 펑션에 확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웨이브 파티클, 이 파동성을 갖는 입자가 어떤 거동을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말 그대로 확률적인 거동을 보인다는 거였죠. 우리는 이 입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위치에 존재할 확률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양자역학의 확률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입자의 위치가 궁금하다고 해봐요. 궁금할 수 있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확률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까요?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된다? 확률이니까 통계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평균적인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위치, 모멘텀 같은 이 입자의 상태, 스테이트와 관련된 평균적인 값을 구해봤더니 아주 그럴듯한 결과들이 나왔었죠. 파티클이나 박스의 경우에 평균 위치는 상자 중앙, 상자 왼쪽이나 오른쪽을 뭐 특별히 선호할 이유가 없다. 또 평균 모멘텀은 0이더라. 상자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호할 이유가 없으니까 왼쪽으로 이 파티클이 움직이고 있을 확률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확률이나 같아서 평균 내면 0이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값이 평균에 대해서 분산된 정도, 즉 그 편차를 의미하는 이 표준 편차를 위치와 모멘텀에 대해서 구해봤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위치에 대한 편차는 박스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반면에 모멘텀에 대한 편차는 박스의 크기가 커질수록 낮아지게 되더라. 결국 위치와 모멘텀에 대한 편차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위치와 모멘텀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바로 위치와 모멘텀에 대한 통계적인 해석의 결과였고요.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관련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별말 없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example 2.8번. 질량이 0.15kg이고요. 속력이 40m/s인 어떤 야구공의 모멘텀을 오차율이 millionth of 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공의 모멘텀을 10의 마이너스 6승 % 수준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때 이 야구공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되냐. 다시 말하면 위치에 대한 편차 한번 구해봐라 라는 뜻이죠. 자, 일단 야구공의 모멘텀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야구공이니까 물체니까 그치? 질량에다가 속도 곱해주면 돼요. 6kg m/s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실험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오차가 뭐예요? 측정값 곱하기 오차율이죠. 뭐 아니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차율이 측정값분의 오차다. 자, 그래서 위에서 오차율이 10의 마이너스 6승 %라고 했으니까 이때 모멘텀에 대한 오차를 계산을 해보면 자, 퍼센트니까 이렇게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kg m/s가 된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은
이 6kg m/s라는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kg m/s 정도, 이 정도의 편차를 갖는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는 오차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대략 이 야구공의 모멘텀에 대한 이 모멘텀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이게 대략 요 오차랑 비슷할 겁니다. 표준 편차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평균 값에 대해서 편차, 이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측정값 기준으로 대략 이 정도, 오차 정도는 편차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때 이 모멘텀에 대한 편차를 기준으로 위치에 대한 편차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위치에 대한 편차와 모멘텀에 대한 편차는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자, 여기 모멘텀에 대한 편차에다가 위에서 구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26승 미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모멘텀의 오차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일 때 위치의 오차, 위치에 대한 편차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26승 미터 정도 나온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값이지, 그치? 뭐 야구공이니까 크기가 센티미터 단위일 텐데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26승 미터래잖아. 그쵸?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편차다. 오차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위치에 대한 편차와 모멘텀에 대한 편차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여러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example 2.9번. 자, 여기는 원자가 하나 있네요. 크기가 요 지름이 50피코미터 정도인, 피코미터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죠. 엄청나게 작아. 자, 이런 원자 안에 내가 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내가 50피코미터 범위 내에서 전자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전자의 위치에 대한 편차가 대략 50피코미터 정도면 충분하겠죠. 내가 주장하는 이 전자의 위치에 대한 편차가 50피코미터 정도면 내가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라는 말을 믿을만 하다는 거야. 이 편차가 너무 커버리면 어때요?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겠죠. 그쵸? 그래서 적어도 이 편차가 50피코미터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보다 작으면 더 좋고요. 뭐 편차가 1피코미터야. 아, 그러면 내 말에 더 신뢰성이 생기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럴 때 위치에 대한 편차가 이 정도일 때 모멘텀에 대한 이 불확정성 어떻게 되냐. 요거 한번 구해봐라. 자, 마찬가지로 불확정성 원리에서 위치에 대한 편차와 모멘텀에 대한 편차를 곱한 값이 h바 나누기 2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모멘텀에 대한 편차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h바가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kg 미터 제곱 퍼 세크고요. 요거 이제 줄 세크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다 2 나누고 아까 적어도 내가 원자 안에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으려면 이 내 주장에 대한 편차가, 이 위치에 대한 편차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원자 크기 정도는 돼야 된다. 50피코미터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계산해보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23승 kg 미터 퍼 세크 나옵니다. 자,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 정도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야. 내가 이 전자의 위치에 대한 편차를 한 50피코미터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에 대한 10의 마이너스 23승 kg 미터 퍼 세크 정도의 편차를 감수해야 된다. 자, 이런 뜻인데 이 정도면 꽤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모멘텀 특정 값에 대한 편차가 뭐 또는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23승 정도밖에 안 된대. 자,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우리 뭐 모멘텀은 딱 와닿지가 않잖아. 속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에 대한 편차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모멘텀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이 모멘텀에 대한 편차에다가 질량을 나눠주면 이게 대략 속도에 대한 편차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10의 마이너스 23승 kg 미터 퍼 세크에다가 나누기 전자의 질량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 이 계산을 해주면 이게 대략 10의 7승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전자 속력이 10의 7승 미터 퍼 세크라는 게 아니라 전자 속력에 대한 편차가 이 오차가 10의 7승 미터 퍼 세크라는 거예요. 어때요? 엄청나게 크지, 그치? 편차가 10의 7승 미터 퍼 세크라는 소리는 내가 이 전자가 정지돼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의 7승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정지한 거랑 10의 7승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 어떻게 같겠어요? 그쵸? 엄청난 차이지, 그치?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이 전자의 속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거의 측정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 정도면 전자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전자 정도의 질량을 갖는 입자의 입장에서는 모멘텀에 대한 불확실성이 10의 마이너스 23승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이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나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위치에 대한 편차를 한 50피코미터 정도로 유지하게 되면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뭐는 알 수 없다?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이 전자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대가로 뭘 지불해야 되는 거야? 움직임.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속도에 대한 정보를, 확실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듯하죠, 여러분? 여러분 원자 주변의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기학 시간에 배웠잖아. 이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봐요? 분포하고 있다고 보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전자의 분포를 오비탈이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렇게 오비탈 같은 모호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 그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비탈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 분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자, 다음 example 2.10번. 자, 이번에 문제가 좀 기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프리 파티클에 관심이 있대요. 프리 파티클이 뭐였죠? 포텐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V텀이 0인 파티클을 프리 파티클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대요. 일차원선상 아무데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에서 존재한다. 구속돼 있지 않다는 거야. 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자, 이런 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해보려고 하네요. 먼저 웨이브 펑션 구해봐라. 자, 여러분 웨이브 펑션은 뭐의 솔루션이에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죠. 자, 따라서 웨이브 펑션을 구해봐라 라는 말은 뭐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라 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구해라. 세 번째 모멘텀 구해라. 네 번째 위에서 웨이브 펑션 구했으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 구해봐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위치에 대한 표준 편차와 모멘텀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구해봐라.
이 불확정성을 한번 생각해봐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요게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 만드는 거죠. 해밀토니안 웨이브 펑션이 에너지 곱하기 웨이브 펑션이다. 자, 1차원이니까 요거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h바 제곱 2m d제곱 dx 더하기 포텐셜 vx 웨이브 펑션 p사이, 이게 에너지 곱하기 p사랑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프리 파티클이라고 했으니까 포텐셜 텀이 0이고요. 정리하면 여기까지 맨날 하던 거지. 이렇게 여기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다. 실수 전체다. 자, 그래서 이거 풀면 되는데 여기 앞에 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에너지 나누기 플랑크 컨스탄트의 제곱, 요거를 우리가 뭐 k 제곱 이런 식으로 치환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그냥 평범한 상수계수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니까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오일러 폼을 이용해서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코사인과 사인 형태로 표현된 솔루션이 훨씬 낫죠. 편하죠. 그렇죠? 아니, 허수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잖아.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x가 이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거든요. x에 무한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익스포넨셜 펑션 형태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이랑 사인은 진동하잖아. 그치? 그런데 익스포넨셜 펑션은 어때요?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떤 특정한 숫자로 수렴하잖아. 그치? 뭐 감소함수거나 증가함수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역의 범위를 고려를 했을 때 그냥 이건 수학적인 거니까, 그치? 우리의 선택의 문제야. 이 익스포넨셜 펑션 형태의 솔루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니, 선생님, 저는 코사인이랑 사인 요거 하고 싶은데요. 괜찮아, 해도 돼. 대신 뭐가 어려워지는 거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이게 답인데, 그치? 제너럴 솔루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잖아? 자, 그러면 이런 정의역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왼쪽은 증가함수고 이 오른쪽은 감소함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증가하는 함수랑 감소하는 함수 두 개가 이제 더해져 있다 보니까 이 솔루션 전체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별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인 편의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웨이브 펑션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웨이브 펑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구했고요. 다음 에너지 구해보라고 하네요. 여러분, 파티클 인 박스 문제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어요? 뭐 하다가 에너지가 튀어나왔어? 기억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튀어나왔죠.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입자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 뭐예요? 사실 바운더리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거든. 이 친구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어요. 뭐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무한 구간 문제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요? 이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바로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우리가 구한 이 웨이브 펑션 있죠? p사이 1이랑 p사이 2가 발산하면 안 됩니다. 수렴해야 돼요.
웨이브 펑션이 어쨌든 간에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특정 조건에서 발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푸사이 원이 아까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kx 라고 했는데 k가 루트 2me 나누기 h 바죠 그쵸? 자 이렇게 되고요. 사이 2가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x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k는 2me의 루트 나누기 h바 x가 된다. 그래서 이 함수 형태를 보니까 이 함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뭐 AB는 상수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질량도 상수죠? 플랑크 컨스탄트 마찬가지로 상수죠? 아 결국 이 입자의 에너지가 이 웨이브 펑션의 수렴 발산 여부를 결정하겠구나. 그냥 식을 보니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경우, 에너지가 0인 경우,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 자 근데 여러분 에너지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음수 에너지 가능해요? 안 되지? 자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에너지가 0인 경우. 자 에너지가 0인 경우 어때요? 그냥 위에 식에다가 에너지 자리에 0 대입하면 되지 그치? 그럼 다 0이네. i 곱하기 0 곱하기 x 니까 익스포넨셜이 0승 돼가지고 그냥 숫자 a만 남죠? 자 푸사이 2도 똑같아요. 자 푸사이 2가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뭐 에너지 어쩌고 했는데 자 에너지 자리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i 곱하기 0 곱하기 x에서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의 0승 그냥 b가 되더라. 자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 이 푸사이 값들이 이 웨이브 펑션 값들이 발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푸사이 1은 a라는 숫자고요. 푸사이 2는 b라는 숫자야. 어때요? x 값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그치? 다시 말하면 x 값이 뭐든지 간에 이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야. 상수니까 최소한 발산할 일은 없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에너지가 0일 수 있다 없다? 있다. 0인 에너지는 요 제로 에너지는 이 상황을 만족한다.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도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푸사이 1이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kx라고 했는데 요거 오일러 폼으로 풀어서 써주면 코사인 kx 더하기 i 사인 kx 이렇게 되죠?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어펜딕스에 오일러 폼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 자 푸사이 1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이랑 사인 함수가 진동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숫자가 나오긴 하죠. 어떤 복소수가 나오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최소한 발산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무한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웨이브 펑션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을 막고 싶은 건데 무한대로 발산하면 안 된다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건데 아니 뭐 최소한 무한대가 되진 않는다. 값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자 푸사이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인이랑 코사인 형태로 풀어서 정리를 해주면 자 이것도 어때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 또 위에 식에다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 코사인, 사인 함수가 왔다 갔다 진동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이다.
어떤 복소수가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숫자니까 이게 무한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0이 큰 상황도 어때요?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허용되는 거야? 자, 이것도 괜찮아요. 결국 여기서 결론. 이런 무한히 넓은 공간에서 포텐셜에 영향 없이 운동하는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0 이상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끝이야. 너무 뻔한 결론 아니에요? 아니, 어떤 입자의 에너지는 0보다 클 것이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에너지가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좀 크거나. 그치? 에너지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자, 구체적인 값을 구하고 싶어도 지금 남은 조건이 없어요. 구체적인 에너지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입자 같은 거 얘기할 때 항상 뭐 따져봤어? 뭐가 양자역학에서 이런 입자들이 갖는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치, 불연속성. 퀀타이즈 돼 있냐? 불연속적이나. 왜 파티클 박스 경우에도 에너지가 정수에 대한 수열로 표현이 됐잖아요. 연속하지 않았잖아. 이건 어때요? 이거 파티클 박스처럼 그렇게 불연속해요? 막 에너지가 뚝뚝 끊어져 있어? 아니지? 아니, 그런 말이 없잖아. 그냥 에너지 0보다 크대잖아. 아무 값이나 0보다 크면 다 된다는 거야. 아무 값이나 0 이상이면 다 된다. 이 입자는 아무 에너지나 다 가질 수 있다. 0보다 큰 에너지면.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무한 공간에 존재하는 프리 파티클은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거나,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0이거나 움직인다. 에너지가 0보다 크다. 자, 둘 중에 하나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당연한 게 더 어려운 거야. 그렇지 않아? 1 더하기 1 설명해보라고 해봐. 여러분,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거든, 생각보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프리 파티클이 가만히 있거나 움직인다. 이런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유도가 됐다는 게 중요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런 당연한 현상도 설명할 수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에너지도 됐고요. 다음 모멘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입자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알고 있는데, 자, 이 웨이브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이 웨이브 펑션으로부터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젠 밸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웨이브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이 웨이브 펑션으로부터 이 입자에 또는 이 시스템에 모멘텀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지 뭐. 웨이브 펑션에다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젠 밸류를 구하면 된다. 그럼 이 아이젠 밸류가 결국에 뭐가 된다? 이 모멘텀 값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이젠 밸류 이퀘이션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그쵸?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면 그냥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해? 아니지. 그저 정확한 피 값을 측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방향을 바꿔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 모멘텀에 대한 평균값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psi 1 우리 웨이브 펑션에다가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이거였죠. 마이너스 IH 바 DDX. 자, 다음에 psi 1이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KX. 자, 이거 계산했을 때
상수 곱하기 웨이브 펑션 꼴이 나오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한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모멘텀에 대한 아이젠 밸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값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정확한 값이 바로 나오니까. 자, 한번 미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IH 바 미분하면 IK 앞에 나오고 뒤에 익스포넨셜 펑션이니까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K X다. 어때요? 앞에서 코사인 사인으로 안 하고 이 익스포넨셜로 한 게 확실히 좀 의미가 있죠, 그쵸? 이런 계산이 굉장히 편해. 자, 이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i에다가 I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되고요. H 바 K.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KX. 요거 푸사이 1이죠? 자, H 바 곱하기 K는 어떤 상수입니다. 이런 상수를 뭐라고 해? 아이젠 밸류다. 자, 그래서 요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젠 밸류 이퀘이션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아이젠 밸류가 나와요.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아이젠 밸류를 갖더라. 자, 그러면 내가 이 입자의 모멘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이 풀리니까 이렇게 아이젠 밸류를 갖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게 안 풀려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젠 밸류를 갖지 않아도 괜찮아. 왜? 아니 보통 그래.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정확한 모멘텀 측정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그치? 정확한 위치, 정확한 모멘텀 이런 거 측정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 굉장히 힘드니까 어떻게 해 보통? 그냥 평균값을 계산해 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 평균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그치? 아니 그냥 모멘텀 오퍼레이터 한번 취해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psi 1이 요 지수가 플러스거든요. 그쵸? 그랬더니 이 아이젠 밸류 요 모멘텀 값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나오더라. 요거 이제 P1이라고 하면 P1이 0보다 크더라. 자, 모멘텀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무슨 뜻이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쵸? 질량 곱하기 속도가 모멘텀인데 1차원에서 플러스면 오른쪽이잖아. 그치? X축 방향이잖아. 아, 그래서 이 psi 1은 결국에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티클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 된다. 우리 관심 대상인 파티클이 무한한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psi 1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 psi 1에 대한 모멘텀 P1은 H바 곱하기 K고요. K는 아까 루트 2mE 나누기 뭐 H바라고 했죠. 그쵸? 자, 이게 플러스 방향 운동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 자, 다음 두 번째 psi 2도 한번 해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멘텀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psi 2에다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취했을 때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아이젠 밸류를 갖는지 갖지 않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앞에 마이너스 남아 있고요. h바 k. 그 다음 이거는 psi 2네요. 자, 어때요?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숫자잖아. 아이젠 밸류잖아. 그치? 이 psi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뭘 만족한다? 이런 아이젠 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우리가 정확한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파티클이나 박스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파티클이나 박스는 어땠어? 우리가 정확한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었어요? 없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모멘텀 평균값 계산해줬잖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모멘텀은 지금 0보다 작죠? psi 2에 대한 모멘텀 값이니까 P2라고 하면 P2는 확실히 0보다 작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P1은 값이 플러스니까 이 파티클이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뭐 웨이브 펑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 그치? psi 2는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파티클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다. 자, 그래서 psi2가 여기 이 지수에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이 웨이브 펑션이 결국 뭐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다? 마이너스 방향 운동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 정할 때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 있죠? 이걸 우리가 골랐잖아?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를 골랐단 말이야. 자, 이거 마이너스를 왜 골랐냐? 이렇게 써먹으려고 고른 거예요. 지금 웨이브 펑션의 지수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방향 모멘텀이 나오고요. 웨이브 펑션의 지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방향 모멘텀이 나오잖아요. 자,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쵸?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플러스 웨이브 펑션에서 마이너스 모멘텀이 나오고 마이너스 웨이브 펑션에서 플러스 모멘텀이 나올 텐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멋이 없잖아. 그치? 자연스럽지 않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멘텀의 부호를 결정한 거다. 자, 그때도 편의상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그 편의입니다. 뭐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 psi2 두 번째 웨이브 펑션에 대한 모멘텀은 마이너스 h 바 k가 되고요. 자, 이거는 음수야. 0보다 작아.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 운동을 의미한다. 자, 물론 psi1이랑 psi2 더하면 이게 토탈 웨이브 펑션, 전체 웨이브 펑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P1이랑 P2를 더하면 이게 토탈 모멘텀이 나오는 건데, 자, P1이랑 P2 더해보세요. H 바 K 더하기 마이너스 H 바 K. 토탈 모멘텀 얼마 나와? 0 나오지?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결과야? 아니면 신기한 결과야? 이거 당연한 결과야. 왜? 이런 무한한 공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파티클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선호하겠어요?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선호하겠어요? 아니면 아무 방향이나 상관없이 지 멋대로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아무 방향이나 상관없이 지 멋대로 움직이겠지. 그치? 자, 아무 방향이나 상관없이 지 멋대로 움직이니까 그 물체의 평균 모멘텀을 구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오른쪽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왼쪽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니까 모멘텀 평균 구하면 얼마 나와야 돼? 당연히 0 나와야지. 그치?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 모멘텀도 됐고요. 다음 확률 밀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이것도 psi1이랑 psi2 이렇게 따로 한번 계산해 줍시다. 요 나눠서 계산하는 게 꽤 편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먼저 psi1의 컨주게이트에다가 psi1 곱해주면 이게 psi1에 대한 확률 밀도가 되는데, 자, 컨주게이트 취해주면 a 컨주게이트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x, 그 다음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kx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수함수 그냥 지워지고요. 그쵸? 1이지? a 컨주게이트 곱하기 a 이렇게 되는데, a는 상수니까 그냥 여기 a 크기의 제곱이 될 겁니다. 실수면 그냥 a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a가 만약에 복수수면 이렇게 a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이 확률 밀도가 이런 상수가 나왔다는 거야. 자, psi2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psi2 컨주게이트 곱하기 psi2 하면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psi2니까 마이너스 ik x였죠. 자, 이거에 컨주게이트 곱하기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kx다. 그래서 b 컨주게이트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컨주게이트니까 ikx. 자, 그다음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x. 또 이렇게 지워지고요. 1이야. 결국 b 컨주게이트 곱하기 b만 남는데, 이게 무슨 뜻이다? b의 크기의 제곱이란 뜻이다. 자, 어때요?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가 나오죠. 자, 결국 이게 무슨 뜻이야? 양자역학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이런 계산 결과보다도 이 계산 결과에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한번 해석해봐. 무슨 뜻이에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어렵게 얘기하면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게 그냥 확률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길이만 곱해주면 그 위치에서의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 확률이 상수라는 거야.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x 요 위치에 관계없이 내가 입자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이 일정하다는 거죠. 파티클레너 박스랑 다르지, 그치? 파티클레너 박스는 어땠어요? 파티클레너 박스는 위치에 따라서 발견 확률이 다 달랐거든. 확실히 다릅니다. 그 파티클레너 박스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떠올려 보세요. 뭐 박스 중앙에서는 존재 확률이 높고 뭐 가장자리로 갈수록 존재 확률이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 이 파티클이 특정 위치를 선호하지 않는다. 사실 특정 위치를 선호할 이유가 없죠. 아니 파티클레너 박스처럼 뭐 박스 양쪽에 벽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한히 넓은 공간에 파티클 하나 던져 놓은 건데 그 파티클이 뭐 특별히 어떤 위치를 좋아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죠? 자, 이런 당연한 사실이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다. 자, 이런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이 된다. 자, 마지막 이제 불확정성입니다.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과 모멘텀에 대한 불확정성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자, 앞에서 이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은 상자 크기 A에 비례한다고 했고요. 모멘텀에 대한 불확정성은 상자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상자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게 되고, 뭐 당연하지, 그치? 상자가 크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 아니야? 자, 다음에 상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모멘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막 날뛸 테니까 안에서. 자, 근데 지금은 요거를 이제 파티클레너 박스로 따지면 상자 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무한히 큰 상황이지, 그치? 상자 크기 A가 거의 무한대인 상황이야. 다시 말하면 A의 역수는 무한소인 상황이야. 거의 0인 상황이야. 자,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무한대래. 위치가 완전히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입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입자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자, 대신 그 반대의 급부로 얻어지는 게 뭐야? 모멘텀의 편차, 모멘텀의 불확실성이 얼마다? 거의 0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확한, 아주 특정한 이 모멘텀을, 운동량 값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앞에서도 어때요? 측정했죠? 뭐라고 나왔어? 플러스 h바 k거나 마이너스 h바 k거나 아니면 두 개 더해서 전체 모멘텀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무한히 넓은 박스 안에 있는 프리 파티클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위치 측면의 편차와 모멘텀 측면의 편차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파티클의 성질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일단 먼저 에너지. 자, 에너지는 파티클이나 박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퀀타이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속했어요. 우리가 고전물리 할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에너지는 0 이상이면 충분했어. 0보다 큰 값이다. 자, 이거 왜 그럴까? 이런 무한히 큰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파티클의 에너지는 왜 연속할까? 자, 파티클이나 박스에서 요 에너지 사이의 갭이,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박스 크기 A가 무한히 큰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N 스테이트와 M 스테이트 사이 요 에너지 차이가 0으로 수렴하겠지? 분모에 무한대가 있잖아. 에너지 차이가 0으로 수렴한다. 자, 에너지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대. 0으로 수렴한대. 무슨 소리예요? 에너지가 연속하다는 뜻이죠, 그쵸?
맞지? 아니 앞 숫자랑 뒷 숫자 사이에 간격이 거의 0인 게 실수잖아. 실수는 연속하고 그렇죠? 에너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언제? 박스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공간이 무한히 넓어지게 되면. 어이 그렇듯해. 자, 그래서 아무 값이나 0보다 크면 다 오케이다. 아무 에너지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자, 두 번째.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모든 위치에 대한 이 확률 백도 함수가 상수였어. 그치? 위치에 따라서 이 존재할 확률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자, 이건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이런 무한한 공간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A 위치나 여기에 있는 B 위치나 여기에 있는 C 위치나 다 같은 위치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해돼? 이 무한한 공간에서는 A든 B든 C든 다 이 무한한 공간의 중심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 공간이 무한하다 보니까 A 왼쪽으로도 무한한 공간이, A 오른쪽으로도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있고요. 자, B도 마찬가지야. B 왼쪽으로도 무한한 공간, B 오른쪽으로도 무한한 공간. 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C 왼쪽으로 무한한 공간, C 오른쪽으로도 무한한 공간. 자, 이런 식으로 A든 B든 C든 좌우로 똑같이 무한대만큼의 공간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A든 B든 C든 다 중심점인 거야. 말장난 같지만 무한대 공간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쵸? 다 중심점이야. 그치? 자, 셋 다 중심점이니까 우리가 A랑 B랑 C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아니, 똑같은 점인데 어떻게 구분해? 그치? 좌우로 다 똑같이 무한대만큼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어? 그쵸? 우리가 구분 못하는데 이 파티클은 구분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못하겠지? 자, 그러면 파티클 입장에서는 A나 B나 C나 다 같은 지점이라는 소리거든. 자, 같은 지점에 존재할 확률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지. 아니, 같은 위치인데 존재할 확률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위치인데 존재할 확률이 다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뭐 있어요? 모멘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웨이브 펑션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모멘텀 값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었어. h 바 k, 뭐 마이너스 h 바 k,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이 모멘텀을 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걸까? 파티클이나 박스에서는 어땠어요? 이 모멘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여기서는 왜 가능한 걸까?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완전한 프리 파티클에 관심이 있는 건데 아예 포텐셜이 없단 말이야. 전 구간에서. 파티클이나 박스는 이렇진 않았지, 그치? 뭐 기본적으로는 프리 파티클이긴 했는데 그래도 박스 양쪽 왼쪽 끝, 오른쪽 끝에는 무한대의 포텐셜이 걸려 있었잖아. 전 구간에서 포텐셜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잖아. 근데 이건 진짜 프리 파티클이거든요. 전 구간에 대해서, 모든 실수 구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파티클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외부 요인이 아예 없다는 거야. 자, 외부 요인이 아예 없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내가 파티클에 공급해준 워크 있죠. 자, 이 워크가 곧 뭐랑 같은 거야? 이 파티클의 에너지랑 같은 거야. 외부 요인이 있으면 내가 파티클을 해준 워크랑 파티클이 갖는 에너지랑 다를 수 있을 텐데 뭐 외부에서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치?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외부 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파티클에 공급해준 워크가 무조건 파티클의 에너지랑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가 파티클에 해준 워크 이거는 측정할 수 있잖아. 정확하게. 왜? 내가 해주는 거니까. 내가 해주는 워크 내가 측정 못하는 게 말이 돼요. 그치?
근데 내가 해준 워크랑 파티클이 갖는 에너지가 무조건 똑같대. 외부 요인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덩달아서 파티클 에너지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거든. 자, 근데 포텐셜 에너지 지금 완전히 0이고요.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뭐랑 같다는 거야? 키네틱 에너지랑 같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해준 워크만큼 이 파티클이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다. 그러면 파티클 질량이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키네틱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분자에 있는 요 P 제곱을 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뭐 P 제곱 알면 P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멘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모멘텀도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H바 K 뭐 또는 두 개 더해서 0이 나오더라. 어때요? 그럴듯하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결과를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 파티클 문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리 파티클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이 현실과 굉장히 비슷하거든. 그치? 모든 위치에 대해서 뭐 존재할 확률이 같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모멘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입자들 다 그렇잖아요. 뭐 딱히 위치 가리지 않고 뭐 아무데나 있을 수 있고, 그치? 모멘텀 특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연속하고 우리 살면서 딱히 에너지가 불연속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진 않잖아요. 그쵸? 에너지는 당연히 뭐 연속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현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케이스인 이 무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프리파티클 문제까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1D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특히 1차원 파티클 박스, 1차원 박스 안에 갇혀있는 파티클의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공부해본 거야. 자, 그럼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는 1차원이 아니라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3차원으로 이제 확장이 좀 필요할 텐데 이 3차원 파티클 박스의 상태를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용해서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쉽고 단순한 형태의 3차원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이 뭐 이런 파티클 박스 똑같이 인데 이번에는 박스가 1D가 아니라 3D인 거야. 이런 3차원 박스 안에 이렇게 입자가 들어있을 때 이 입자의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일단 이 3차원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필요하겠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처음부터 다 유도해야 될까? 아니야.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디에서 유도된 식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디에서 나온 식이에요? 우리 유도까지 다 해봤잖아 이미.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나온 식이죠. 자, 앞에서 1차원 웨이브 펑션과 2차원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다르다고 했거든요. 웨이브의 차원이 한 차원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차원에 대한 미분 텀이 추가가 된다. 자, 그러면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차원이 2개가 늘어난 거니까, 그치? 자, 이렇게 추가된 차원, Y차원과 Z차원에 대한 미분텀을 추가해주면 된다. 자, 여기서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 Z에 대한 미분 다 두 번 미분이죠. 그쵸? 2차 미분. 자,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삼각형 뒤집어서. 이 기호를 나블라라고 하는데 뭐 나블라 제곱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전문용어로 라플라시안 이라고 해요. 자, 요게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에너지 곱하기 웨이브 펑션. 물론 여기서는 웨이브 펑션이 뭐에 대한 함수겠어요? x만의 함수가 아니라 x, y, z에 대한 함수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 만들었고요. 이제 뭐 하면 돼? 이런 파티클 인너 박스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운더리 컨디션 찾는 거죠, 그렇죠? 자, 바운더리 컨디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파티클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파티클이 박스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파티클은
x축 방향으로는 0부터 a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요. y축 방향으로는 0부터 b 사이에, z축 방향으로는 0부터 c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박스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자,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의 경계에서 x가 0일 때 또는 x가 a일 때 웨이브 펑션이 얼마다? 0이다. 박스 바깥, 박스 경계부터는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y가 0일 때, y가 b일 때 웨이브 펑션이 얼마다? 0이다. 이 경계에서부터는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파티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니까. 마지막으로 z가 0일 때 또 z가 c일 때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런 복잡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 몇 개나 배웠어요, 여러분? 사실 한 개밖에 안 배웠지. 뭐야? 변수 분리. 지금 웨이브 펑션이 x와 y와 z에 대한 함수라고 했는데 요거를 x 파트와 y 파트와 z 파트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다.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풀린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을까? 요거라고 했어. 안 풀리면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근데 운 좋게 이 경우에는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다 풀어놨어. 훌륭하신 분들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대로 대입할게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가 x에 대한 2번 편미분, y에 대한 2번 편미분, z에 대한 2번 편미분. 자, 여기에 푸사이 대신 x 파트, y 파트, z 파트. 이게 에너지 곱하기 푸사이인데, 자, 푸사이 대신 x 파트, y 파트, z 파트. 자, 이런 x, y, z의 곱으로 우리가 푸사이를 나타내기로 했고요. 자,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상수 곱해주고 x에 대한 편미분 같은 경우에는 y랑 z는 상수 취급이 될 거예요. 그치? x가 없으니까 편미분이잖아. 자, 이게 첫 항. 자, 두 번째 항. 자, 또 똑같이 상수 써주고 y에 대한 편미분 같은 경우에는 x랑 z가 또 상수 취급이 될 거예요. x랑 z에는 y가 없으니까 저렇게 y에 대한 미분만 남고 마지막으로 또 상수. 자, z에 대한 편미분 같은 경우에는 x랑 y는 상수 취급이 될 겁니다. x랑 y는 z가 없으니까. 그래서 z에 대한 두 번 미분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뭐랑 같다? 에너지 곱하기 x, y, z랑 같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 양변을 x 곱하기 y 곱하기 z로 나눠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m h바 제곱. 자, yz 있으니까 여기 x분의 1이 남겠죠? d제곱 x, dx제곱. x 파트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h바 제곱 나누기 2m. 자, 여기 x, z 있으니까 여기는 y분의 1만 남겠지, 그치? dy제곱 dy, d제곱 y, dy제곱 y 파트를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x, y가 있으니까 z분의 1만 남을 거야. d제곱 z, d, z제곱이다. z 파트에 z에 대한 미분. 이게 뭐랑 같다? 에너지랑 같다. 여기는 x, y, z가 있으니까 에너지만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첫 항은 x만의 함수고요. 그렇죠? x밖에 없지? 자, 이 두 번째 항은 y만의 함수고요. 이 세 번째 항은 z만의 함수예요. 뭐 형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항에는 x밖에 없고 두 번째 항에는 y밖에 없고 세 번째 항에는 z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 x에 대한 함수, y에 대한 함수, z에 대한 함수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항상 상수가 나온다는 거야.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에너지는 숫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어떤 함수가 이런 식을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x에 대한 함수랑 y에 대한 함수랑 z에 대한 함수를 더하는데 이게 항상 상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x에다 어떤 값을 넣든 y에다 어떤 값을 넣든 z에다 어떤 값을 넣든 내 마음대로 막 대입할 수 있거든, 그치? x, y, z는 다 독립변수니까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이거 다 더한 게 상수래. f랑 g랑 h는 어떤 함수일 수밖에 없다? 상수 함수일 수밖에 없다. f는 이런 상수다. g는 이런
상수다. h는 이런 상수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상수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이 파티클의 에너지가 된다. 자, 그래서 EX, X와 관련된 에너지, EY, Y와 관련된 에너지, EZ, Z와 관련된 에너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X축 방향의 에너지란 뜻이 아니야. 에너지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X랑 관련된 에너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풀면 되겠네. 자, X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H바 제곱 2M X분의 1 D제곱 X DX제곱. 자, 이게 이런 상수다. X랑 관련된 에너지가 나온다.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2차 미분 방정식 풀 때 필요한 거 바운더리 컨디션. 자, 바운더리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X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X방향 박스의 경계에서 X가 0일 때 뭐 왼쪽 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경계에서부터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웨이브 펑션이 얼마다? 0이다. 자, 그런데 이 웨이브 펑션, 이 p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X에 대한 부분, Y에 대한 부분, Z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자, 이게 항상 0이래. 여러분, 큰 Y나 큰 Z가 항상 0이 될 수 있어요? 모르지. 뭐 0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0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몰라. 함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웨이브 펑션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뭐가 0일 수밖에 없다? 이 큰 X에다가 0을 넣은 게 0일 수밖에 없다. 자, 반대쪽 경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A일 때도 뭐 박스 오른쪽 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경계에서부터는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큰 X에다가 A 넣은 거 곱하기 큰 Y 곱하기 큰 Z. 자, 이게 항상 0이다. 자, 이게 항상 0이려면 뭐가 0일 수밖에 없다? 큰 X에다가 A를 넣은 게 0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X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랑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문제로부터 알아낼 수 있었는데, 자, 이거 보면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앞에서 풀었던 1D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이 1D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웨이브 펑션 p사이가 여기서는 뭐가 된 거야? 큰 X가 된 거야. 이것만 다르더라. 자, 그래서 실제로 풀면 솔루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지? 이런 사인 함수가 나올 겁니다. n은 정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x를 첨자로 붙여놨는데, 이거 뜻이 x에 대한 식에서 나왔다. x에 대한 식에서 나온 퀀텀 넘버다. 구분을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때 에너지는, 물론 이거를 그냥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완벽한 웨이브 펑션을 구한 상태는 아니니까 x랑 관련된 에너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퀀텀 넘버 n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1, 2, 3 이런 정수일 거고요. 자, x 파트 다 됐고요. y 파트도 한번 볼까요? 뭐 다를까? 씩 정리하고, 이렇게. 자, 여기서도 바운더리 컨디션 똑같이 정리해보면 큰 y에다가 0을 대입한 게 0이다. 큰 y에다가 b를 대입한 게 0이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경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경계에서부터는 이 웨이브 펑션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1D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 똑같죠? 뭐만 다르다? p사이가 큰 y로 바뀐 것만 다르다. 자, 그러니까 결국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 계수에다가 사인
어떤 정수 파이 y 나누기 b 이렇게 될 거다. 여기 y가 왜 붙어 있는 거다? 구분을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y에 대한 식에서 나온 뭐 개수, 뭐 아니면 퀀텀 넘버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는 h제곱 ny제곱 나누기 8m b제곱. 자, 그래서 이 ny도 1, 2, 3 이런 정수다. 퀀텀 넘버다. 자, 이 Z 파트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이렇게 식 정리하고 바운더리 컨디션 찾아주고 그랬더니 뭐랑 똑같아? 1D 슈레딩거 이큐션이랑 똑같더라. 뭐만 다르다? 푸사이가 Z로 바뀐 것만 다르더라. 결국 Z는 어떤 함수다? 요런 사인 함수가 될 것이다. 이때 에너지는 이렇게, 물론 이건 최종 에너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이니까 그냥 Z 파트와 관련 있는 에너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X 파트, Y 파트, Z 파트 다 풀었습니다. 큰 X, 큰 Y, 큰 Z 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뭐라고 했어? 이 3차원 파티클 박스에 대한 웨이브 펑션 F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큰 X 곱하기 큰 Y 곱하기 큰 Z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푼 거잖아, 그치? 근데 가정이 잘 먹혔어요. 문제가 잘 풀렸어. 그럼 이제 그냥 답만 써주면 되지. 자, 개수 쭉 곱해주고 큰 X가 사인 nx 파이 x 나누기 a, 큰 Y가 사인 ny 파이 y 나누기 b, 큰 Z가 nz 파이 z 나누기 c. 자, 이렇게 된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복잡해요? 아니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식 자체는 좀 복잡하죠? 지금 사인 함수 3개가 곱해져 있잖아.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좀 그려져요? 보통 안 그려질 거야. 난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복잡해 보일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된다?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된다. 이 수학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리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 웨이브 펑션의 뜻이 뭐예요? 결국 중요한 게 뭐야? 지금 구한 이 웨이브 펑션의 컨주게이트, 푸사의 컨주게이트에다가 푸사를 곱한 게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야? 이 3차원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요 물리적인 의미. 그래서 뭐 사인 3개가 곱해져 있고 어쩌고 이런 수학적인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푸사의 컨주게이트에다가 푸사를 곱했을 때 이게 3차원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확률 밀도 함수도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니잖아.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어떤 부피를 곱해주면. 왜? 3차원이니까. 그치? 이게 뭐가 된다? 해당 부피에서 내가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이 된다. 이 부피 안에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이 나오게 된다. 됐죠? 자, 이게 물리적인 의미고요. 식이 복잡한 건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X와 관련된 에너지, Y와 관련된 에너지, Z와 관련된 에너지 다 구해놨잖아? 이거 3개 다 더하면 이게 이 파티클의 에너지가 된다. 진짜 에너지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 식 복잡해 보여요? 뭐 누구한테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뭐 누구한테는 뭐 간단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식이 복잡한지 간단한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에너지가 nx, ny, nz 같은 이런 퀀텀 넘버에 대한 수열이다. 함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 왜? nx, ny, nz가 정수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열이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자, 에너지가 nx, ny, nz 같은 이런 정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야? 에너지는 불연속하다. 1차원이든 3차원이든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파티클의 에너지는 다 이렇게 불연속하다는 거예요. 어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결과는 아니지, 그치? 의미가 똑같잖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옆에 계수 남았죠? ax, ay, az. 자, 이 ax, ay, az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거 뭐 그냥 다 임의의 상수니까 이렇게 합쳐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냥 a 이런 식으로. 자, 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웨이브 펑션 앞에 붙어 있는 이런 개수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라고 했죠? 뭐를 만족해야 돼? 이 웨이브 펑션은 확률이니까 내가 이 박스 전체 이 안에서 파티클을 발견한 확률이 얼마여야 돼요? 박스 전체니까 이 파티클이 박스 안에 무조건 있긴 해야 되거든, 그치? 밖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자, 따라서 무조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확률이 얼마다? 유니티 1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박스가 있는데요. 이 박스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위치 x, y, z에 있는 이런 부피 조각, 조그만 부피 조각 dx, dy, dz. 뭐 가로가 dx, 세로가 dy, 높이가 dz인 아주 조그만 이 부피 조각. 자, 이 부피 조각 dx, dy, dz 안에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이 얼마냐?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 푸사이 컨주게이트 푸사이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 그대로 써봐. 자, 우리 웨이브 펑션은 x, y, z에 대한 함수죠. 3차원이니까 자, 여기다가 부피 얼마라고? dx 곱하기 dy 곱하기 dz다. 자, 그래서 x, y, z 위치에 있는 dx, dy, dz라는 아주 작은 부피 안에 이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럼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해서 박스 전체에 대한 확률 구해봅시다.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하면 돼? 지금 x, y, z라는 특정 위치에 있는 아주 작은 부피 조각 dx, dy, dz 안에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 계산한 거니까 이거를 박스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다 더한다. 수학적으로 럭셔리하게 어떻게 표현해? 적분. 자, x축 방향으로는 0부터 a까지, y축 방향으로는 0부터 b까지, z축 방향으로는 0부터 c까지 뭘 다 더한다? 이 확률을 다 더한다. 자, 이게 뭐가 되도록 우리가 이 계수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1이 되는 계수값을 구해주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쓰니까 각 구간이 뭐 0부터 a, 0부터 b, 0부터 c 이게 x, y, z 중에 어느 변수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0부터 a 요거는 dx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0부터 b 요거는 dy에 해당하는 구간, 0부터 c 자, 이거는 dz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함수를 써주는 거야. 자, 이게 1이다. 이 푸사이랑 dx, dy, dz는 그냥 말 그대로 곱하기잖아요, 그쵸?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dx가 앞에 가건 이렇게, 뭐 dy가 앞에 가건, dz가 앞에 가건, 뭐 아니면 뒤에 한 번에 다 몰려 있건 결과는 똑같아. 그냥 표기법의 차이야. 자, 이렇게 보통 쓰고요. 자, 이 적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우리 웨이브 펑션이 좀 복잡한 편이거든. 사인 함수 3개가 곱혀져 있거든. 근데 어차피 손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적분 계산기 같은 거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붙어 있던 요 계수 있죠? 뭐 아니면 그냥 a라고 해도 되고. 자, 이 a 구해보면 ab c분의 8 여기에 2분의 1승 루트 abc분의 8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우리 웨이브 펑션 psi를 완성했어요. 자, 개수가 a, b, c분의 8, 2분의 1승. 이게 사인, 자, x에 대한 파트, 또 사인 y에 대한 파트, 마지막 사인 z에 대한 파트가 된다. 그리고 이 파티클이 갖는 에너지는 이렇게 x에 대한 퀀텀 넘버, y에 대한 퀀텀 넘버, z에 대한 퀀텀 넘버, 이 세 퀀텀 넘버에 대한 수열이 된다. 어때요? 그럴듯해요? 물론 머릿속으로 그려보기엔 어렵지만 1D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 example 2.11이랑 2.12는 그 에버리지 포지션이랑 모멘텀 구해보는 문제거든요. 1D랑 비슷하니까 풀이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게 박스가 정육면체가 아니거든? 그쵸? A, B, C가 다 다르잖아? 가로, 세로 높이가 지금 다 다르거든? 만약에 이 박스가 정육면체면 어떨까요? 뭐가 좀 달라질까요? 계산은 좀 편해질 것 같긴 한데 물리적인 의미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달라지냐? 자, 이 웨이브 펑션은 nx, ny, nz 요 퀀텀 넘버에 대한 수열임과 동시에 독립변수 x, y, z에 대한 함수일 거예요. 그쵸? 자, 근데 a랑 b랑 c가 같다고 하니까 다 a로 퉁칠까? 그러면 개수는 a 세제곱분의 8, 여기 2분의 1승이 되고요. sin nx 파이 x 나누기 a, sin ny 파이 y 나누기 a, sin nz 파이 z 나누기 a가 된다. 뭐 개수를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죠?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복잡해. 자, 그러면 에너지 한번 볼게요. 에너지 어떻게 되냐? 자, 에너지는 뭐라고 했냐면 nx, ny, nz 이 세 퀀텀 넘버에 대한 수열이라고 했어요. 8n분의 h제곱, 자, a제곱, nx제곱 더하기 원래 b제곱분의 ny제곱이었는데 요거를 a로 바꿔주고요. 마지막 또 c제곱분의 nz제곱이었는데 요거를 a로 바꿔줍니다. 자, a제곱, a제곱, a제곱 공통이네. 못 참지? 묶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를 나왔으면 묶을 수밖에 없어. 본능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조금 깔끔해지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nx, ny, nz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 자,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에너지 측면에서는 꽤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이제 이 값이 똑같아져. nx가 2, ny가 1, nz가 1일 때 에너지나 nx가 1, ny가 2, nz가 1일 때 에너지나 nx가 1, ny가 1, nz가 2일 때 에너지나 요 세 에너지가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쵸? 여기다가 2, 1, 1 넣나 1, 2, 1 넣나 1, 1, 2 넣나 다 뭐 나와? 6이잖아. 요 세 에너지가 다 같아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nx가 1, nx가 2, ny가 1, nz가 1일 때 웨이브 펑션이랑 각각 1, 2, 1일 때 웨이브 펑션이랑 각각 1, 1, 2일 때 웨이브 펑션이 같아요. 앞에 넘겨봐. 다르지? 자, 웨이브 펑션은 다른데 다시 말하면 어떤 파티클의 상태는 다른데 사실 다를 수밖에 없지. nx가 2, ny가 1, nz가 1일 때랑 nx가 1, ny가 2, nz가 1일 때랑 어떻게 파티클의 상태가 같을 수 있겠어요? x축으로 좀 더 심하게 출렁이는 파티클이랑 y축으로 좀 더 심하게 출렁이는 파티클의 상태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그치? 다르지.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다르지만 이 파티클의 상태는 다르지만 뭐는 같다는 거야? 에너지는 같다는 거야. 자, 이런
웨이브 펑션은 다르지만 에너지는 같은 이 퀀텀 넘버의 조합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것도 에너지가 똑같고요. 물론 웨이브 펑션은 달라. 그치? 왜냐 웨이브 펑션이 대충 이렇게 될 테니까 nx 파이 x 나누기 a 사인 ny가 2죠? 파이 y 마지막 사인 파이 z a. 자, 이게 각각 2, 2, 1일 때. 자, 이거랑 두 번째 거 사인 nx가 2일 때 사인 요번엔 ny가 1이네요. 사인 nz가 2다. 요게 2, 1, 2다. 어때요? 아니 다르잖아. 위에 거는 y축 방향으로 두 번 출렁이 있는데 아래 거는 z축 방향으로 두 번 출렁이잖아. 그냥 대충 설명하면 그냥 함수가 다르잖아. 그치? 자, 이렇게 웨이브 펑션 다르지만 뭐는 똑같다? 에너지는 똑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311 131 113 이거 뭐 8 ma 제곱분의 11이죠? 11 h 제곱이다. 하지만 뭐는 다르다? 웨이브 펑션은 다르다. 자, 이렇게 웨이브의 형태는 다르지만 에너지 뭐 또는 진동수는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해요? 에너지가 여러분 이런 파동에서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어떤 파동이 많이 진동하면 많이 진동할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이런 것도 배웠잖아. 포톤의 에너지는 플랑크 컨스탄트 곱하기 진동수다. 야, 많이 진동하면 에너지가 큰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요거에 무슨 소리냐면 웨이브 펑션으로 표현되는 이 웨이브의 형태는 달라요. 퀀텀 넘버에 따라서 다 달라져. 퀀텀 넘버가 2, 1, 1이냐 아니면 1, 2, 1이냐에 따라서 이 웨이브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출렁거림의 뭐 방향이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야. 다르지만 에너지는 어때요? 같은 거야. 뭐 또는 에너지가 같으니까 진동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 챕터 1에서 웨이브 할 때 디제너러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디제너러시가 언제만 생기는 거야? 정육면체일 때만 생기는 거야. 아무 때나 막 생기는 게 아니야. 이 디제너러시를 뭐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육면체일 때만 이런 디제너러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조금 더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시스템이 대칭일 때, 시메트릭할 때 이런 디제너러시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1, 1, 1이라고 돼 있죠? nx가 1, ny가 1, nz가 1일 때. 자, 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퀀텀 넘버의 조합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 1, 1, 1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제너러시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한 개밖에 없다. 자, first excited state 두 번째로 낮은 에너지 nx가 2, ny가 1, nz가 1이거나 뭐 아니면 1, 2, 1이거나 1, 1, 2거나 그치? 자, 요 조합이 이제 에너지가 두 번째로 낮은 조합이 될 텐데 자, 보니까 같은 에너지를 갖는 서로 다른 퀀텀 넘버의 조합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스테이트가 이 출렁의 상태가 몇 개나 있어요. 3개 있지. 디제너러시 얼마야?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 디제너러시 정도가 뭐 당연하겠지만 달라지게 돼요.